한 남성이 창고로 보이는 곳에서 쭈그려 앉아 울고 있네요. 저런 너무 서럽게도 우네요. 과연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을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응웬 킴티엔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요즘 베트남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픈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새 베트남 청년들이나 한국 청년들을 보면 쉬우면서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일이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저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할 정도로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호치민시 근처의 띠엔장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머리가 나쁘지는 않아서 호치민 법대를 입학했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차남매 중 장남인 저는 아직 어린 형제자매들을 부양해야 했죠. 저는 법학대를 나와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저희 집안 사정이 좋진 않았죠. 저희 삼촌께서 일본 혹은 한국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삼촌의 친구분이 한국에서 6년간 일을 해서 호치민에서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제 진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일하는 것은 확정이지만 일본을 갈까 한국을 갈까가 고민이었죠. 저는 삼촌 친구분께 조언을 구했고 삼촌 친구분께서는 자신이 경험을 해봐서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한국으로 가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결정을 전해들은 삼촌 친구분은 삼촌을 통해 저에게 사람을 조심하고 인종차별을 겪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해 주셨죠.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나름 큰 돈을 줘야 했죠.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벌 돈을 생각하며 어려운 형편의 돈을 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11월으로 기억하는데 사시사철 따뜻한 베트남에서 지내다 처음 겨울을 젖하다 보니 충격적일 만큼 추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브로커 측에서 소개해준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저는 처음에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쓰는 일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일을 시작할 때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까지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미얀마 친구에게 빵이나 캔커피를 사주면서 한국말을 조금씩 배웠죠. 처음에는 대면 저를 봐도 본체만 채하던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 일하러 왔다가 힘들어서 금방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신입한테는 정을 주지 않기 위해 그랬다고 하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칠어 보였지만 실제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저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었죠. 저를 베트콩이라고 부르며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인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저의 머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제 머리를 이유 없이 때릴 때면 나름 저도 베트남에서는 엘리트였는데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사람이 없는 창고에서 쭈그려 앉아 울기도 했죠.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구나 생각했죠. 공장에서 일한 지도 꽤 지나 한국어도 익숙해졌고 일도 손에 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원부자재가 입고르는 날이었는데 누가 입고드시를 잘못했는지 있어야 할 자리에 중요한 원재료가 없어서 공장이 뒤집어진 날이었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괴롭히던 직원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 새끼 이게 아까 입고 작업 진행한 거 아니야? 하며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저에게 소리치며 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결국 관장님이 원자재를 찾아내고 나서야 그의 폭행은 멈췄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 사람이 없는 창고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숨죽여 울고 다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날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 찰나 갑자기 반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둘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반장님은 저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이것저것 생활비를 아끼느라 웬만하면 편의점에서 식사를 처리했는데 아주 횡재했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도 잊은 채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반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죠. 제가 실수한 게 아닌 걸 알고 있다고요. 저를 괴롭히던 사람은 사실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인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많이 소개시켜주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반장님이 저를 두둔하면 그 사람이 저를 더 괴롭힐까봐 그냥 뒀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큰 소리 듣고 짧게 넘어간 게 차라리 낫다고 말이죠.
반장님은 제가 배가 터질 때까지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저에게 꼬깃꼬깃한 5만 원을 쥐어주셨죠. 그렇게 공장에서 3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의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죠. 저를 괴롭히던 조선족은 회사의 원자재를 몰래 빼돌리다가 들켜 결국 퇴사를 당했습니다. 공장에서 반장님과 다른 조장님들은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지금도 간간히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쓰기는 아직은 저에게 어려웠지만요. 저는 한국어가 조금 늘고 나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던 중 반장님이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국에 온 김에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배움을 얻고 싶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공부도 더 해보고 싶기도 하다고 답변했죠. 반장님은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예산놈은 아닐 것 같았다며 저에게 베트남에서 뭘 하다 왔냐고 물으셨죠. 저는 제 사정을 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반장님이 꼭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 같다며 너 같은 놈이 나중에 성공할 거다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죠. 저는 감사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반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리고는 혹시 운전기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베트남에서 운전을 해보기도 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국 운전면허도 따고 급할 때는 제가 물건을 받아오거나 배달을 하기도 해서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웬 운전기사인가 싶었죠.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본 반장님은 웃으시면서 정말 본받고 싶고 훌륭한 거래처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 운전기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돼서 새로운 운전기사를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람이 밖에서 가장 풀어지는 공간이 바로 차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바로 차 안이라고 하셨죠. 제가 그분의 운전기사로 한국 생활을 한다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죠. 듣고 보니 반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여태껏 저를 잘 챙겨주신 반장님이 저에게 나쁜 제안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상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지 않으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운전기사 면접을 봤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직위도 아닌 운전기사를 뽑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인상은 얼핏 보면 날카로워 보였지만 두 눈은 소년처럼 반짝거리는 분이셨죠. 저희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더군요. 그분은 저의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저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독대했을까요? 사장님은 저에게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저는 차 보조석에 앉아 이제 그만둘 운전기사님의 운전 방식과 사장님을 모시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익혔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노트를 가져가서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적어뒀죠. 사장님은 그런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기사님이 그만두고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전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차를 픽업해 손세차를 한 뒤 사장님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세차를 한 걸 모르시는 눈치셨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더 일찍 출근해 차를 세차하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표정이나 기분을 세심히 살펴 기분에 맞춰 음악을 선곡해서 틀어드리거나 컨디션에 따라 차의 내부 온도를 조절하거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사장님이 차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장님이 차에서 저에게 사업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를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어느 날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느 날은 저에게 직접 무언가를 물어보시기도 하셨죠. 저는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해두시는 날마다 제 노트에 하나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만나기도 어렵다는 중견기업의 사장님의 사업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니요. 저는 매일매일 사장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만의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희 막내 동생까지 다 대학 졸업을 시켰죠.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은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은 점점 능숙해져 이제 동남아인처럼 생긴 한국인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가 되었죠. 저는 이제 슬슬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제가 구상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댁으로 퇴근 운전을 하면서 넌지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방긋 웃으시며 대체 언제 그 말을 할지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처음부터 제가 매일 세차를 하고 차를 몰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항상 세심하게 사장님을 신경 쓰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셨죠. 이런 식으로 고객을 기민하게 살피며 본인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꼭 사업에 적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둘 때는 분에 넘치는 퇴직금까지 챙겨주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공장 생활과 운전기사 생활을 통해 모은 자금과 지식,
인맥을 통해 베트남에 돌아와 한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4개의 테이블밖에 없는 작은 한식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호치민에만 체인점이 10개가 넘어가는 식당으로 키웠죠. 반장님과 사장님도 사업차 혹은 관광차 베트남에 방문하실 때마다 제가 저희 식당으로 모시는데 그때마다 마치 본인들 사업마냥 뿌듯하고 흐뭇하다며 저에게 항상 응원을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외국인 노동자를 마치 동생처럼 가족처럼 품어주신 반장님과 공장 식구들 그리고 사장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서도 성공의 씨앗은 숨어 있으니 우리 베트남 청년들과 저희 제2의 고향인 한국 청년들이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라를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서 이제 체인점 10개를 거느린 사장님이 되신 응웬 킴티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울림과 가르침을 주는 글이네요. 저 역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티엔 씨, 오늘의 감동 주파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연을 나눠보세요. 감동 주파수는 다음번에도 더욱더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